자, 화폐시장 균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은 화폐를 단순하게 공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토러티죠. 예. 머니터리 어토러티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이자율이 상승할 때 통화 공급량을 더 많이 늘리거나 뭐 이런 사실 그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겠죠. 이자율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통화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을 수직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MS로 결정했다면 그러면 화폐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균형 명목 이자율이 됩니다. I스타가 되겠죠. 자, 만일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늘린다면, 자, 이렇게 통화 공급을 늘린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폐 시장에서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게 돼요.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시장에서, 화폐 시장에서의 균형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줄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통화 공급량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에서의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식으로 이자율을 결정해 놓고 나서 필요한 만큼 통화량을 공급해도 되잖아요. 원래 목적이 바로 이자율을 높이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통화 공급량을 조절을 해서 결국 화폐 시장 균형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사실 목적이라고 하면 애초에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이자율을 이렇게 튜닝하는 게 아니고요. 이자율을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중앙은행이 우리가 이자율 이렇게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공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표해 놓으면 사람들은 뭐 금융기관들이라든가 경제 주체들은 그러면 화폐 수요량에 따라서 아이스타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 0.5%라고 한번 해보죠. 0.5% 수준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화폐를 무조건 공급하겠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화폐 수요에 대한 어떤 선호 충격, 파지티브 샥이 와서 화폐 수요 함수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이만큼까지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만약에 어차피 결국은 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통화 공급량을 선택하는 것인데 자, 이 상황에서 MS를 잘 선택을 해서 이자율 0.5%를 맞췄다고 한번 해보죠. 이제 원래 목표는 사실 이자율 0.5%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사실 쉽지 않겠죠. 통화 공급량을 잘 조절을 해서 0.5%에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요인 때문에 화폐 수요 함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안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화폐 선호 충격이라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원하는 이자율 수준이 만약에 있다면 뭐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결국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의 목표가 있고요. 그 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뭐 대략 2% 정도, 뭐 1.5%에서 2.5% 레인지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정책의 목표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을 원하는 수준까지 낮추거나 원하는 수준까지 이제 높이는 것도 또 하나 중앙은행의 정책의 목표입니다. 명목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인데 사실 이 그림에서는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냐면 통화량 공급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화폐 수요 함수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거나 화폐 수요 함수가 안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중앙은행은 아까와 똑같은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화폐 수요 함수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0.5%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통화 공급량을 늘리거나 통화 공급량을 줄이거나 하는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해야 돼요. 결국 0.5% 맞추는 거 하는 건데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0.5%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0.5%라고 공표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통화량을 공급하거나 통화량을 흡수하는 것이 사실상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장 내용, 지금 보셨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상 통화량 관리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얼마만큼의 현금을 보유할지는 사실 금융기관들이나 혹은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이제 이러한 선택의 결과를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걸 관리하는 건 사실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화폐 수요 함수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화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이자율과 상관없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혹은 갑작스럽게 화폐 수요 함수가 안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의 목적은 명목 이자율 관리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하는, 그러니까 통화량 관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경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량 관리를 통해서 명목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 명목 이자율의 변화가 우리는 실질 이자율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실물 경제 IS 커브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자율을 0.5%라고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통화량을 필요한 만큼 이제 공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널이 사실상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하는 것이 이자율 변화를 통한 실물 경제, 이자율 변화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 시장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이자율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자율을 직접 조절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 단기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이고요. 13장에서는 이제 안정화 정책과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